가계부의 맨 뒷장 여백마다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영주의 목을 조여왔다. 15년. 강산이 한 번 반이나 변할 시간 동안 영주는 누구 엄마 혹은 누구의 아내로만 살았다. 남편의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아이들의 학원비와 치솟는 대출 이자는 복리라는 이름의 괴물이 되어 영주의 일상을 갉아먹었다. 매달 돌아오는 이자 납입일마다 영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해야 했다. 결국 그녀는 낡은 이력서를 꺼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엑셀도 다 까먹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간신히 구한 직장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종이 박스 제조 중소기업의 격리직이었다. 출근 첫날 영주는 10년도 더 된 유행 지난 정장을 수선해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눈가에 잔주름과 푸석해진 머릿결이 도드라져 보였다. 스스로가 초라해 보여 고개를 숙였지만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생각하면 망설일 여유가 없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영주를 맞이한 것은 눅눅한 종이 냄새와 기계 돌아가는 소음이었다. 하지만 그 삭막한 공간 속에서도 영주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15년 만에 사회라는 전쟁터에 던져진 그녀에게 세상은 생각보다 냉혹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지나치게 친절했다. 신입 격리분인가 봐요. 이름이 김영주 씨? 영업부의 박 차장이었다. 그는 30 후반의 말끔한 외모에 은근한 향수 냄새를 풍기는 남자였다. 영주가 영수증 처리를 몰라 쩔쩔매고 있을 때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가와 어깨 너머로 손을 뻗었다. 이건 이렇게 분류하면 돼요. 처음엔 다 어렵죠. 제가 천천히 알려줄게요. 박 차장의 손가락이 영주의 손등에 살짝 스쳤다. 영주는 쏘스라치게 놀라 손을 뗐지만 박 차장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미소 지으며 커피 한 잔을 건넸다. 남편과의 대화라고는 밥 먹었어? 애들은? 저 돈 좀 아껴 써가 전부였던 영주에게 타인이 건네는 따뜻한 배려와 부드러운 말투는 낯설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했다. 사무실에서의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때 영주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곳에서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자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장장 최 씨는 점심시간마다 영주의 자리에 들러 간식을 놓고 갔고 협력업체 김 사장은 납품을 올 때마다 영주에게 오늘따라 화사하시네요 라는 노골적인 찬사를 던졌다. 처음엔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칭찬과 호의는 영주의 무너졌던 자존감을 교묘하게 치켜세웠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영주는 조금씩 화장이 짙어졌고 치마 길이는 짧아졌다.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시들어가던 영주라는 꽃에 직장의 남자들이 앞다투어 물을 주고 있는 형국이었다. 영주 씨,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전체 회식인 거 알죠? 술 한잔 하면서 회포 좀 풀어요. 박 차장이 윙크를 하며 지나갔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진한 향수 냄새가 영주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가슴 밑바닥에서 정체 모를 설렘이 일렁였다. 그것이 파멸의 전조라는 사실을 그때의 영주는 꿈에도 몰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는 여전히 무미건조했다. 이번 달 이자가 좀 올랐더라. 외식은 꿈도 꾸지 마. 영주는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쑤셔 넣었다. 차가운 현실보다 사무실의 뜨거운 시선들이 그리워지는 순간이었다. 15년 동안 닫혀있던 영주의 세계가 낯선 친절이라는 열쇠에 의해 조금씩 비틀리며 열리고 있었다. 운명의 금요일이었다. 종이 박스를 찍어내는 육중한 기계 소리가 멈추고 공장 단지의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영주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다.
남편이 결혼기념일에도 사주지 않았던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발랐다. 선명한 붉은색이 마치 죄의 빛깔처럼 번졌다. 영주씨 오늘 작정했나봐? 너무 예쁜데? 박 차장이 사무실 문틀에 기대어 서서 영주를 훑어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영주의 목덜미와 살짝 드러난 쇄골에 머물렀다. 영주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누군가 나를 이렇게 갈구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는 사실에 묘한 승리감마저 느꼈다. 회식 장소는 회사 인근의 삼겹살집이었다. 자욱한 고기 연기와 시끄러운 술잔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 영주는 자연스럽게 박 차장과 공장장 최 씨 사이에 앉게 되었다. 자, 우리 김영주 씨 입사하고 나서 사무실 분위기가 확 살았어. 안 그래요, 박 차장? 공장장 최 씨가 소주잔을 채우며 너스레를 떨었다. 최 씨는 쉰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현장에서 다져진 투박한 손으로 연신 영주의 앞접시에 고기를 얹어 주었다. 그럼요. 영주 씨 없으면 이제 우리 회사 안 돌아갑니다. 영주 씨 한 잔 받아요. 이건 내가 주는 특별한 마음이야. 박 차장이 은근슬쩍 영주의 손등을 겹쳐 잡으며 술을 따랐다. 차가운 소주병과 대비되는 그의 뜨거운 손바닥 온기가 영주의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영주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다. 오늘 아침 이자 부담 때문에 머리가 빠진다며 신경질을 내던 남편의 모습. 하지만 소주 한 잔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그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해졌다. 저 술 잘 못 마시는데. 영주가 수줍게 웃으며 잔을 비우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졌다.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본능을 깨우는 법이었다. 2차로 옮긴 노래방의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서 영주는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다. 탬버린 소리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비명이 되어 귓가를 때렸지만 그녀의 신경은 오로지 옆에 앉은 박 차장의 허벅지와 자신의 무릎이 닿아 있는 감각에 곤두서 있었다. 박 차장이 영주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속삭였다. 영주 씨, 나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 차장님 취하셨나 봐요. 아니, 안 취했어. 15년 동안 이런 보석 같은 여자를 집에만 가둬둔 남편이 원망스러울 정도라니까. 영주 씨는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의 손이 영주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영주는 밀쳐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영주의 심장을 꿰뚫었다. 매일같이 돈 타령만 하며 자신을 식모 취급하던 현실에서 벗어나 누군가에게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착각이 그녀를 지배했다. 회식이 끝날 무렵 박 차장은 대리운전을 부르는 대신 자신의 차 뒷좌석으로 영주를 이끌었다. 술기운과 해방감 그리고 낯선 남자의 체취가 뒤섞인 공간에서 영주는 결국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영주 씨, 잠깐만. 아무도 몰라요.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그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영주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대출이자 고지서와 아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 당장 자신을 뜨겁게 안아주는 이 남자의 품이 더 절실했다. 그것은 15년 동안 굶주렸던 애정에 대한 갈구였고 비루한 현실에 대한 비겁한 도피였다. 사건은 그날 밤으로 끝나지 않았다. 선을 한 번 넘는 것이 어려웠지 두 번, 세 번은 너무나 쉬웠다. 박 차장과의 은밀한 관계가 시작되자 영주의 표정에는 생기가 돌았고 이는 다른 남자들에게 신호가 되었다. 며칠 뒤 공장장 최 씨가 영주를 공장 뒤편 자재 창고로 불러냈다. 그는 박 차장보다 훨씬 노골적이었다. 영주 씨, 박 차장이랑 각별해 보이던데? 나 서운하게 만들지 마.
나도 영주 씨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많아. 그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영주의 손에 쥐어 주었다. 이게 뭐예요, 공장장님? 애들 학원비 보태. 남편 몰래 쓰는 비자금이라고 생각해두고. 나 영주 씨 예뻐해서 이러는 거야. 알지? 영주는 봉투의 두께를 느끼며 침을 삼켰다. 이 정도면 이번 달 밀린 이자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었다. 도덕적 수치심보다 당장의 안락함이 더 달콤했다. 공장장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영주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다. 최 씨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영주의 엉덩이를 슬쩍 만졌다. 영주는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돈의 맛과 남자의 손길. 이 두 가지가 섞이자 영주는 자신이 어떤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회사에 자주 드나들던 협력업체 김 사장까지 영주에게 접근했다. 그는 중년 남자의 중후함을 무기로 영주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불러냈다. 영주 씨, 내가 보기에 당신은 이런 시골 구석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강남 사모님 소리 들어도 모자랄 판에. 그는 영주의 손목에 번쩍이는 팔찌를 채워주었다. 어머, 김 사장님. 너무 과해요. 영주 씨한테 어울리는 걸 고른 것뿐이야. 가끔 내가 보고 싶을 때 시간 좀 내주면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해줄 수 있어. 영주는 이제 3명의 남자 사이를 오가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했다. 낮에는 박 차장과 비상구에서 미래를 즐겼고 퇴근길에는 최 공장장과 모텔로 향했다. 주말에는 남편에게 지인 결혼식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김 사장의 외제차에 몸을 실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매력을 가진 판무파탈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남자들이 주는 돈으로 대출 이자를 갚고 비싼 옷을 사고 명품 가방을 들었다. 남편은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며 돈을 벌어오자 별다른 의심 없이 좋아만 했다. 당신 요즘 일하는 게 즐거운가 봐? 얼굴이 좋아졌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툭 던진 말에 영주는 내심 비웃음을 흘렸다. 당신이 무능해서 내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불쌍한 사람. 영주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무능한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회로 등 떠밀렸고 거기서 만난 남자들이 자신을 구원해주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가 탐닉했던 것은 구원이 아니라 독이 든 성배였다. 세 남자는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영주를 독점하려 들었고 영주의 탐욕은 갈수록 커졌다. 단 한 명의 남자에게만 정을 주었더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주는 이미 세 남자가 주는 물질과 쾌락의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였다. 사무실 여직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남자들의 아내들이 남편의 휴대전화와 카드 내역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영주만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쌓아 올린 가짜 파라다이스는 이미 밑바닥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영주는 그날도 퇴근 후 김 사장의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대출 다 갚고 이 집도 그만둘 거야. 그러나 운명은 그녀에게 그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미 3명의 아내는 서로 연락이 닿아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고 그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에 화산처럼 영주의 머리 위를 겨냥하고 있었다. 15년 만에 나선 세상은 그녀에게 친절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비밀은 겹겹이 쌓일수록 무거워지는 법이었다. 영주의 삶은 화려해졌지만 그만큼 발밑은 위태로웠다. 대출 이자를 갚고도 남은 돈으로 산 명품 가방들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고 남자들과의 약속을 조율하기 위해 핸드폰은 잠시도 손에서 떠나지 않았다.
영주는 자신이 완벽하게 세 남자를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남자의 거짓말보다 빨랐다. 가장 먼저 꼬리가 잡힌 것은 공장장 최 씨였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조심성이 없었다. 아내와의 잠자리를 피하면서도 밤마다 영주에게 음란한 문자를 보내던 것이 화근이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핸드폰을 끼고 살아?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최 씨의 아내는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여자였다. 남편이 자는 사이 지문으로 잠금을 푼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경리 김영주와 주고받은 적나라한 대화와 모텔 결제 내역이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조용히 남편의 블랙박스를 복사했고 그 안에서 박 차장과 김 사장의 차가 영주와 얽히는 장면까지 포착해냈다. 이 미친년이 하나가 아니었네. 아주 돌려가며 놀아놨구만. 최 씨의 아내는 분노로 몸을 떨며 박 차장의 아내와 김 사장의 아내를 찾아냈다. 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결탁은 순식간이었다. 세 여자는 카페 구석진 방에 모여 각자가 모은 증거를 식탁 위에 쏟아냈다. 사진, 문자 캡처, 블랙박스 영상. 영주가 세 남자 사이를 오가며 웃고 있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무실에 폭풍이 들이닥친 것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다. 영주는 박 차장이 몰래 건넨 초콜릿을 까먹으며 여유롭게 전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세 명의 여자가 들이닥쳤다. 어떤 년이야? 김영주가 누구야? 최 씨의 아내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사무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다. 영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박 차장은 사색이 되어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려 했고 마침 공장에 있던 최 씨는 얼어붙은 채 입을 벌리고 서 있었다. 최 씨의 아내는 영주의 자리로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내가 우리 남편 돈 뜯어먹고 몸 굴린 년이냐? 이 상간년여나. 아, 왜 이러세요? 놓으세요. 영주의 비명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박 차장의 아내는 구석에 숨어있던 제 남편의 뺨을 후려치고는 영주에게 다가와 소장을 내던졌다. 너 법원에서 보자. 박 차장 같은 놈이 뭐가 좋다고 이 난리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 좀 치게 해줄 테니까. 여기 소장 3통이야. 나랑 여기 최 공장장 부인이랑 저기 김 사장 부인이랑 각각 따로 넣었어. 어디 위자료 한번 갚아봐. 영주는 바닥에 나뒹구는 3통의 하얀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3명의 상간녀 소송.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 위자료 청구 소송이 동시에 3건이나 터진 것이다. 공장장님, 차장님, 살려주세요. 아니라고 말 좀 해주세요. 영주는 바닥을 기며 남자들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영주의 손을 잡고 달콤한 미래를 약속하던 남자들은 차가웠다. 박 차장은 아내의 눈치를 보며 영주의 손을 발로 걷어찼다. 이 여자가 먼저 꼬셨어. 난 그냥 장단만 맞춰준 거라고. 최 씨도 고개를 돌리며 외면했다. 난 돈만 좀 빌려준 거야. 이 여자가 대출이자 힘들다고 울고불고 매달려서. 어제의 연인들이 오늘의 가해자가 되어 영주에게 빗수를 꽂았다. 영주는 그제야 자신이 처한 현실을 깨달았다. 그들에게 자신은 그저 잠시 즐기다 버리는 장난감에 불과했다는 것을. 세 여자는 사무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서야 자리를 떴다. 영주는 머리카락이 산발이 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소장을 품에 안았다. 주변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송곳처럼 온몸에 박혔다. 사장은 영주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경리 짐 싸서 당장 나가. 우리 회사 망신 다 시키고. 해고야.
영주는 텅 빈 눈으로 사무실을 나왔다. 손에는 3통의 소장이 든 가방뿐이었다. 대출 이자를 갚아보겠다고 조금만 더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시작한 외출의 끝은 참혹했다.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는 길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오늘 애들 학원비 결제됐더라. 고생했어, 영주야. 당신 없었으면 우리 집 어떻게 됐을까 싶네. 이따 맛있는 거 사갈게. 남편의 따뜻한 문자가 비수가 되어 영주의 심장을 도려냈다. 영주는 길거리에 서서 꺽꺽거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곧 남편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아내가 3명의 남자와 몸을 섞고 그 대가로 돈을 받고 이제는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집 앞에 도착한 영주는 차마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했다. 문 너머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영주는 품 안에 소장들을 꽉 쥐었다. 종이 뭉치가 구겨지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인생이 바스러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퇴근한 남편의 차였다. 차에서 내린 남편은 울고 있는 영주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영주야, 왜 여기서 울고 있어?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걱정 가득한 남편의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영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입구가 벌어졌고 그 안에 들어있던 상간녀 소송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3통의 봉투가 남편의 발등 위로 쏟아졌다. 이게 다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영주는 눈을 감았다. 15년 만에 외출이 가져온 화려한 꿈이 산산조각 나며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가난보다 더 무서운 파멸이 그들 부부 앞에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남편 진석의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3통의 하얀 봉투에 머물렀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붉은 직인이 찍힌 그 글자들이 진석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허리를 숙여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영주야, 이게 다 뭐야? 상간녀라니? 소송이라니? 그것도 왜 3통이나? 진석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제발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눈치였다. 하지만 영주는 대답 대신 바닥에 이마를 짓깨며 흐느꼈다. 그 침묵이, 그 비참한 자세가 모든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소장 안의 내용을 훑어 내려갔다. 박 차장, 최 공장장, 그리고 협력업체 김 사장. 아내가 일하러 간다던 그 직장에서 얽힌 남자들의 이름이 줄줄이 터져 나왔다. 블랙박스 사진, 모텔 결제 내역,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은밀한 대화들이 종이 위에서 춤을 췄다. 박 차장, 최 공장장, 김 사장. 하하. 진석의 입에서 실성한 듯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분노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눈물이 쏙 들어갔다. 그는 영주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의 얼굴이 낯설기만 했다. 짙은 화장과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그 남자들이 사주었을 번쩍이는 귀걸이가 진석의 눈을 찔렀다. 야, 김영주. 대출 이자 갚는다고? 고생한다고? 내가 너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밤잠을 설쳤는데 너는 그 시간에 남자 셋을 갈아치우면서 놀아나고 있었어? 내 뒤통수를 이렇게 쳐? 여보, 잘못했어. 처음엔 정말 그러려던 게 아니었어. 그냥 좀 잘해주길래.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외로워? 힘들어서 남자 셋이랑 자?
돈 봉투 받고 명품 가방 받으니까 내가 무슨 대단한 여자라도 된 것 같았지? 이 소장들 봐라. 이 여자들이 너한테 청구한 금액만 합쳐도 1억이 넘어. 내가 벌어온 그 푼돈으로 이자 좀 갚았다고 유세 떨더니 결국 집안 기둥뿌리를 뽑아버렸네. 진석은 소장을 영주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종이 모서리에 긁힌 영주의 뺨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진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현관문을 박차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한 구석 아내가 아끼던 명품 가방들이 담긴 쇼핑백들을 찾아내 발로 짓밟았다. 이게 다 그놈들이 사준 거야? 대답해봐. 여보 제발. 애들이 들어. 제발 그만해. 영주가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 하지만 진석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그녀를 내팽개쳤다. 애들? 내 입에서 애들 소리가 나와? 내가 엄마야? 애들 학원비 낸다고 남자들 밑에서 헐떡거린 게 엄마냐고. 동네 사람들, 회사 사람들 다 알게 됐는데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 내 자식들이 상간녀 자식이라는 소리 듣게 할 거야? 진석은 안방 장롱을 뒤져 영주의 옷가지들을 바닥으로 던졌다. 15년 전 단칸방에서 시작해 악착같이 모아 마련한 이 아파트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남편의 무능함을 탓하며 밖으로 돌았던 영주의 변명은 이제 아무런 힘이 없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진석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분노보다 더 무서운 멸시였다. 여보, 내가 다 해결할게. 내가 이래서 어떻게든 그 돈 갚을게. 한 번만 용서해줘. 해결? 내가 무슨 수로? 또 다른 남자 찾아가서 몸이라도 팔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법원에서 보자. 이혼 서류 준비해 둘 테니까. 영주는 맨발로 복도로 쫓겨났다. 등 뒤에서 육중한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인생에 내려진 선고처럼 차갑게 울렸다. 복도에 주저앉은 영주의 눈에 구겨진 소장들이 보였다. 3명의 아내들이 청구한 위자료, 그리고 이제 시작될 이혼 소송과 양육권 박탈. 15년 동안 쌓아 올린 평범한 행복이라는 모래성이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복도 조명은 깜빡거리며 그녀의 비참함을 비추고 있었다. 주머니에 든 핸드폰이 진동했다. 박 차장이었다. 영주 씨 미안해. 마누라가 당신 죽이겠대. 당분간 연락하지 마. 소송은 당신이 알아서 잘 방어해줘. 나도 죽을 맛이야. 영주는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토록 달콤하게 사랑을 속삭이던 남자들은 모두 숨어버렸고 무뚝뚝하지만 자신을 지켜주던 남편은 이제 원수가 되었다. 대출 이자 몇 푼에 눈이 멀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던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다. 그녀는 어둠이 짙게 깔린 아파트 단지를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화려했던 립스틱은 번져 흉측해졌고 명품 팔찌는 차가운 족쇄처럼 손목을 조여왔다. 15년 만에 외출은 그렇게 끝이 났다. 돌아갈 곳도 반겨줄 이도 없는 길 위에서 영주는 비로소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것은 돈으로도 그 어떤 남자의 육체로도 채울 수 없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안식처였다. 영주의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마치 깊은 수렁처럼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끝내 용서받지 못할 죄의 무게를 짊어진 채 그녀의 밤은 길고도 시린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흘렀다. 영주의 삶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중소기업의 격리직도 남자들의 은밀한 찬사도 그리고 따뜻했던 집이라는 울타리도 이제는 전생의 일처럼 멀어졌다.
법정은 냉혹했다. 3명의 아내가 제기한 상간녀 소송에서 영주는 처참하게 패배했다. 판사는 영주가 다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점을 엄중히 꾸짖었다. 영주에게 남은 것은 3명의 원고에게 각각 지급해야 할 수천만 원의 위자료 그리고 이혼이라는 낙인이 찍힌 서류 한 장뿐이었다. 대출 이자를 갚겠다며 나섰던 길의 끝에서 그녀는 오히려 평생을 일해도 갚지 못할 거대한 빚더미와 마주하게 되었다. 위자료를 낼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야지. 안 그래? 최 씨의 아내는 법원 복도에서 영주의 얼굴에 침을 뱉듯 내뱉었다. 영주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탐닉했던 박 차장, 최 공장장, 김 사장은 소송 과정에서 철저히 영주를 꽃뱀으로 몰아세웠다. 자신들은 가정을 지키려 했으나 영주의 집요한 유혹에 잠시 실수를 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15년 만에 만난 세상은 영주에게 단 한 뼘의 자비도 허락하지 않았다. 한편 아내의 배신으로 무너졌던 남편 진석은 1년 동안 도끼를 품고 살았다. 그는 단순히 이혼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아내의 인생을 망가뜨린 새 남자를 향해 처절한 복수를 시작했다. 진석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변호사를 만나며 그들의 뒤를 쫓았다. 내 가정을 박살낸 놈들이 2발 뻗고 자는 꼴은 죽어도 못 봅니다. 진석은 영주의 핸드폰 복구 데이터와 아내들이 제출했던 증거들을 토대로 박 차장, 최 공장장, 김 사장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마주한 그들은 비굴하기 짝이 없었다. 진석 씨, 우리 사이에 이럴 것까지 있습니까? 다 영주 씨가 먼저 유혹한 거라고요. 박 차장이 화해를 시도하며 어깨를 툭 쳤을 때 진석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대꾸했다. 유혹하면 넘어가는 게 내 수준이냐? 내 마누라가 미친년인 건 맞는데 그 미친년이랑 놀아난 너희도 대가를 치러야지. 법대로 해. 끝까지 갈 테니까. 결과는 진석의 승리였다. 세 남자 모두에게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그들은 각각 진석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다. 그 소문은 회사에 3시간에 퍼졌다. 박 차장은 권고사직을 당했고 공장장 최 씨는 아내에게 전 재산을 빼앗긴 채 쫓겨났다. 김 사장의 업체는 신뢰를 잃고 파산 위기에 몰렸다. 진석은 그들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으며 소주잔을 비웠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다. 1년 뒤 영주는 경기도 변두리의 낡은 고시원 방에 누워 있었다. 화려했던 명품 가방과 옷들은 이미 중고시장에 팔려나간 지 오래였다. 공장 식당에서 식판을 닦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녀의 손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영주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들고 나오다 우연히 건너편 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는 진석의 모습을 보았다. 아이들은 몰라보게 커 있었고 진석의 곁에는 낯선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영주는 전신주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였다. 15년 동안 지켜온 소중한 나의 집, 나의 아이들, 나의 남편. 대출 이자 몇 푼에 남자의 얄팍한 칭찬 몇 마디에 스스로 던져버린 보물들이었다. 엄마, 아빠, 저기 강아지 봐요. 아이의 쾌활한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진석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예전 영주에게 보여주던 무뚝뚝하지만 단단한 신뢰의 웃음이었다. 이제 그 웃음의 대상은 영주가 아니었다. 영주는 컵라면 비닐봉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입가로 스며들었다. 짜디짠 후회의 맛이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그깟 이자가 뭐라고 그깟 가방이 뭐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영주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진석은 상간남들에게 받은 위자료를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적금에 넣었다고 했다. 영주의 불륜으로 얻은 피 묻은 돈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된 셈이었다. 이보다 더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가 어디 있을까? 영주는 발걸음을 돌려 어두운 고시원 방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행복한 가족의 웃음소리가 마치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1년 전 세 통의 소장을 받던 날 느꼈던 공포보다 지금 느끼는 이 사무치는 고독이 더 무거웠다. 고시원 방의 좁은 창문 너머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며들었다. 영주는 낡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다. 15년의 세월을 단 며칠의 쾌락과 바꾼 대가는 평생을 따라다닐 추위였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남편은 새로운 삶을 찾았고 상간남들은 각자의 지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오직 영주만이 시간이 멈춘 채 무너진 모래성 위에 홀로 앉아 끝없는 참회의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다. 배경화면에는 예전 가족 여행 때 찍은 빛바랜 사진이 있었다. 영주는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무도 듣지 못하는 사제가 좁은 방 안을 공허하게 맴돌았다. 15년 만의 외출은 그렇게 한 여자의 영혼을 완전히 불사른 뒤에야 차가운 재가 되어 끝을 맺었다. 드디어 막장 드라마의 회원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드라마가 됩니다. 막장 드라마 채널 멤버십으로 주인공이 되세요. 매일매일 남의 이야기만 보며 속으로 내 인생이 더 막장인데? 라고 외치고 계신가요? 현실보다 더 리얼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연들로 꽉 찬 막장 드라마 채널이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 버튼만으로는 부족해요. 막장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멤버십 가입으로 잡으세요. 1단계 막장 2플러스로 특권을 누리세요. 월 1,990원. 월 1,99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평범한 시청자에서 특별한 멤버가 됩니다. 회원 전용 영상 무제한 시청은 기본. 오직 회원만이 볼 수 있는 비밀 콘텐츠를 마음껏 누리세요. 게다가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 시 당신의 닉네임 옆에 가입 기간에 따라 빛나는 특별한 회원 배지가 부여됩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특별 대우를 받아보세요. 2단계 막장 트리플 플러스로 당신의 사연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월 12,000원. 이것이 바로 막장 드라마 멤버십의 하이라이트이자 당신이 가입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신의 인생 막장 스토리가 드라마 대본으로 탄생합니다. 어디 가서도 말 못했던 가슴 속에 묻어뒀던 그 기막힌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막장 드라마 제작진이 당신만의 사연을 바탕으로 한 단독 드라마 대본을 직접 작성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12,000원으로 당신의 억울함, 분노, 복잡한 감정을 고퀄리티 드라마 대본으로 승화시키세요. 이보다 더 통쾌한 해소와 대리 만족은 없습니다. 월 12,000원으로 평생 잊지 못할 당신만의 막장 드라마를 소유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폭발적으로 해소하세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당신의 레벨을 선택하고 막장 드라마 채널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